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 사역 이름이 뭔지 아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회 아닙니다. 목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김전사 불법 편법 목회한다고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자, 지금 하는 사역은 마지막 외침이라는 사역입니다. 마지막 외침은 뭐냐면 이 회복 뉴스를 제가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이 사역이 지속될 건데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 마지막 때 열리는 자연적으로나 뉴월드오더 관련된 거나 아니면 경제 부분이나 아니면 세상의 끝에 있을 어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를 보면서 이 부분은 성경에서 이런 것과 매치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 기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그냥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뉴스가 성경에서 말한 마지막 때 어떻게 현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 기사가 회복 뉴스입니다. 정말 회복 뉴스는요, 보기 드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2주 동안을 모아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추려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 이게 마지막 외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부터 제가 좋은 뉴스의 기사를 다시 쓸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 봐도 좀 더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 외침의 강의가 왜 시작됐냐? 제가 2011년도부터 기사를 하루에 1000개씩, 거의 평균 1000개씩, 어쩔 때는 3000개도 보고 막 그랬어요. 미친 거죠. 8시간 동안 뉴스만 봤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뉴스만 봐가지고 뭘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성경만 봐서는 뉴스랑 연결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6년, 지금 횟수로 6년 동안 기사들을 보면서 나름 이 성경을 접목하는 일을 좀 해왔었는데 왜 이 마지막 말씀을 제가 갑자기 시작하게 됐냐? 최근에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지금 마지막 때가 이루어진다는 그 속도감이 이 정도였다면요. 지금 2016년, 특히 지금 들어와가지고는요, 속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정부도 그렇고,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원격 의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이런 그런 분출되는 모습들도 그렇고, 국제정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니뭐니 해도 자본주의니까 경제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여러분, 경제는 제가 정말 잘 봐요. 그동안 많이 맞췄잖아요. 그동안 어쨌든 너무 앞서가서 제가 욕을 먹었지만 지금에 와가지고 회복계가 외쳤던 그런 내용 중에 경제적으로서 지금 현실이 안 된 거 있어요? 이거 유튜브로 전 세계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해. 현실이 안 된 거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거의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직.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금리가 오르면요, 여러분 끝나요. 미국 금리 오르면 끝나요. 물론 시차는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한국이 그걸 어느까지 금리를 안 올리면서 방어할 것이냐에 대한 시차는 있지만 반드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따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제가 또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가계부채는 이미 1200, 1300조를 넘었는데, 그리고 정부가 이제 그것을 규제하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여러분,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니에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은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처음에 저축은행 은행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교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은행에 저축하시면 안 돼요.
그 은행 아니에요. 사금융이에요. 사금융.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어떻게 저축은행이 은행자를 갖게 되는지 들어보면 아주 웃겨요. 그 은행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축은행 혹은 사금융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걸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심각할 정도로 저축은행이나 사금융권의 그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1금융권 낮아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가계부채의 질이 너무 악화됐다. 아시겠지만 1금융권이 2% 받으면 저축은행이나 뭐 사금융은 장난 아니죠? 다 변동금리예요. 금리 오르면 지금 그 저소득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에 2금융권, 3금융권, 4금융권에 몰린 이 사람들이 먼저 퍽퍽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금리 오르면 한국 경제는 끝나요.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이제 못 막아요. 금리가 올랐을 때 이 가계부채 폭발을요, 정부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안고 있고, 이거를 저는 몇 년째 지금 떠들고 있어요. 몇 년째. 그렇죠? 2014년 제가 마지막의 침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의 침이라는 책이 2013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금리 오르면 끝난다.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 금리를 안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미국 달러 신용을 잃어버리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는 시한부 종말론은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 경제는 금리라는 시한부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팩트예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큰 틀은 그렇고 오늘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회복 뉴스 중에서. 첫 번째가 이건데요. 진정 두렵고 떨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게 기사가 뭐냐면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은 이거예요. 무심코 보낸 카톡 찌라시 쇠고랑 찰수도. 이거 보신 분, 뉴스 보신 분 올려놓은 거 몇 분 안 보셨군요. 이거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소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사. 그러니까 이걸 보고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안목들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다시요. 좀 더 크게 해서요. 문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에게서 온 휴대전화 메시지에 유명의 소문이 담긴 이른바 지라시 내용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재미있다고 해서 다른 친구와 공유하다가는 문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현정의 기자입니다.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이따금 전달되는 지라시. 보통 유명인에 관련된 것으로 받은 글이란 말로 시작됩니다. 이건희 회장 사망설부터 연예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문들까지. 믿는 친구들만 뭐 별거 아니다 저런 거 다 가짜다라고, 좀 안 믿는 친구만 이렇게 단체 친구들 카톡방에 올려요. 네. 무심코 지라시를 만들거나 심지어 전달만 하더라도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건수는 지난 3년간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15,000건이 넘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최근 한 대기업 직원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작성해 메신저로 지인에게 전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미삼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하거나 턴 나르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지라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입니다. 자, 기사 말미에 뭐라고 나오죠? 사회에 혼란을 주는
내용을 퍼나르기만 해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라고 그것을 규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정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야 이건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거야 라고 단정을 줘버리면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회복교회를 쭉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세월호는요 조직적인 학살이었어요. 그 증거들이 막 너무 많이 이젠 오히려 조직적인 학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난 새날 같은 거 제가 올려놓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웃기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올려놓은 영상에 보면 어떤 그 소방관제청에서 얘기를 합니다. 해경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헬기가 지금 거기 가 있는데 헬기 안에 수중에서 잠수부들이 있습니다. 그들 바로 연락하면 수중 잠수해가지고 아이들 구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그 지시를 받고 하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해경이요 계속 말을 돌리면서요 잠수부를 투입하라라는 말을 안 해요. 계속 전화를 계속 돌려받으면서요 같은 얘기만 물어보고 왜 그러시죠? 그 들어보면 화가 난다니까요. 화가 일부러 안 구했어요. 일부러 말 돌리면서. 정말 세월호는 알다가도 아니 어떻게 이러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저 아이들을 왜 대놓고 저렇게 죽이려고 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밝혀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합리적인 합당한 권리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우리를 지켜달라 이 공동체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정부라는 세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학살되는 것이 자행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은폐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로서 뭉쳐가지고 합당한 의심을 제시하면서 야 답을 줘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정부는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 단순한 교통사고인데 이걸 자꾸 음모론으로 몰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닐 거라고요. 앞으로 이제 정부에 반하는 내용들. 근데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죽이는, 국민들을 사지로 모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전기세, 누진세 같은 것만 봐도 봐요. 이 말이 안 돼요. 누진세는 에어컨 4시간, 5시간 틀면 50만 원 이게 무슨 말이 돼 이게. 근데 산업용 전기는 엄청 싸가지고 그 밖에 나가면 상가들은 그냥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들 누진세로 이렇게 뽑아 먹어가지고 한전은 1조 가까운 이익을 내면서 그걸 수천억 원을 성과로 날고 외국인 배당으로 6천억인가 주고 돈 국민들 등골을 뽑아가지고 외국인들에게 다 주고 있는데 원전 마피아인데 완전 그게 전기 마피아인데 이에 대해서 이런 드러난 팩트를 갖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걸 반정부 세력이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여기서 회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김전수가 그러는데 전기세, 누진세 이거 안 된다, 문제다, 이거 바꿔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게 옳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란 집사님께서 퍼뜨렸다 이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야 이 뭐야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네? 잡아들여. 그럼 잡혀가네. 그 기사예요 이거. 이게 안 무서워요? 이게 안 무섭나 봐. 근데 이게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는 거죠. 결국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베리칩을 위한 포석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이제 정부는 베리칩을 받게 할 거예요. 그걸로 왜냐면 베리칩을 안 받으면 자꾸 해킹이 되는데
베리칩을 안 받으면 해킹 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 해킹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쩔 수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국민들이 혹은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야,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야. 받으면 지옥 간대. 이거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은 뉴월드 오더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가지고 정부를 다 노예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거나 그걸 카톡으로 만들어서 유포하거나 그냥 잡혀가는 거야. 그 지금 사전 포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기사라고요. 저는 보면서 이렇게 막 소름이 드는데 사람들은 이게 안 무서운가 봐. 나는 그게 희한해. 나는 그게 더 희한해.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달았어요. 진정 두렵고 떨리는 시대가 오고 있다. 예, 오고 있다. 어서 오세요. 예. 이제 이 기사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이 기사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겠습니까?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아직 성령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얘네들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는 보여주고 있어요. 잡아놨겠다. 법적으로는 다 준비가 된 겁니다. 법적으로. 성령님만 올라가시면요, 얘네들이 마음껏 활개치면요, 여러분 잡혀갑니다. 카톡으로 못 나릅니다. 카페에서 글 회복교회 닫힙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회복교회가 닫히는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아, 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올라가실 거 나 안다. 나와보세요. 아시는 분. 모르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떠나실 수도 있는 거. 아무도 몰라. 진짜 이거는 며느리도 몰라. 아무리 전어를 많이 구워봐. 며느리가 가서 알려주는 거야. 몰라. 아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사가 떴다는 거. 이미 정부는 반사회적인 혹은 더 정확히는 뉴월드 오더라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거기에 딴죽을 걸고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잡아들이려는 법을 이미 만들었다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법의 아주 중요한 핵심 에기스는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베리칩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베리칩 거부하면요, 잡혀가요. 고문받아요. 고문받아요. 이게 가세예요. 이게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사 하나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 여러분 회복교회 만나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저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팩트주의자예요. 팩트. 제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해요. 저 성격 더러워요. 개차반이에요. 나 알아요. 화도 엄청 잘 내고 그런 부분에서 나 쓰레기. 그러나 이런 거 분석하는 것은요, 나 최고야 진짜. 우리 회복교가 최고야.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이 기사 하나에는 정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적들의 계략이 담겨있다. 잊지 마십시오. 아직은 많이 퍼다 날라야 됩니다. 아직은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 계엄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먼저 기사를 좀 보아드릴게요. 지금 초등학생 보안요원이 6살 여아에게 수갑을 채워서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오늘 기사에는 초등학생이 총 맞아 이렇게 죽었던 내용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쉽게 지금 미국 경찰들에 의해서 이 폭력적인, 과하게 폭력하는 일들이 아주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거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높여서 이 미국인들이 그걸 보면서 이 경찰들에서 반감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자, 왜 그거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회복교회 강의 중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언론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ABC, BBC, 뭐 AFKN, 뭐 이런 주요 언론들을 다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는요, 저도 신문 기자지만요, 뉴스는 기자가 쓴다고 다 보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데스크라고 있어요. 거기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기사가 송출돼요. 근데 지금 이런 기사는요, 최근 들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패턴을 보니까 이 경찰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폭력을 행했던 게 지금에만 있는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그 통계를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1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기사가 잘 안 되다가 한 2년 전부터 미국 경찰에 의한 이 폭력적인 것이 뉴스가 계속 메인에 뜰 정도로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데스크가 지금 이걸 승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그런데 거듭 반복하지만 이 주요 언론들은 모두 뉴월드 오더가 지고 있어요. 주요 언론사가요, 미국 잡지부터 해가지고 거의 98%를 다 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세월호 보도 있었죠? 세월호 보도. KBS에서 김시곤 사장이나 그 청와대에서 핸들링하는 거 아시죠? 야, 그거 보도하지 마. 그거 녹취록 파문 나왔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위에서 찍어 눌러서 보도하지 못하게 하면 보도가 안 된다고요. 즉 이런 많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이 기사는, 지금 이렇게 미국 경찰에 의해서 시민들이 과격하게 죽고, 특히 흑인들이 많이 죽고, 남녀노소 애 어른 할 것 없이 막 여자를 막 이렇게 업어치게 해가지고 막 여자를 그 큰 남자가 업어치게 해가지고 수갑을 채우는 영상 봤어요? 난 끔찍하더라고. 왜 업어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 여자를. 여자도 말랐어. 아무 힘도 없긴데 업어치기를 하더라고, 경찰이. 지금 무슨 유도 선수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게 많이 회자되고, 자,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뉴월드도 얘네들은요, 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애들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윤보부 집사님이 흑인이에요. 미국의 흑인인데, 경찰들에 의해서 유독 인종차별적인, 아니 흑인만 잡아다 패는 거야. 흑인만 이유 없이 내가 흑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총을 내가 간데 막 쏴서 나를 죽이고 그러는 거야. 흑인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모멸감을 느끼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쩍 많아지면서, 즉 뉴월드는 뭘 지금 붙이고 있냐? 싸움 붙이기. 앉을 데가 없네. 앉을 데 있습니다. 자, 다시요. 핵심입니다. 지금 뉴월드 오더가 미국 사회에 뭘 하고 있는 거냐? 시민과 경찰이 싸움을 붙이고. 왜? 여러분, 그래야 계엄령을 갈 수 있고. 계엄령을 가려고 해도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뭐 경제가 무너진다든가 어떤 구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뉴스를 막 쏟아내서 일부러 지금 의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제가 2011년부터 검색할 때 이런 뉴스 거의 안 나왔어요. 미국 경찰에서 공권력이 해가지고 막 흑인들이 막 집단으로 뭐가 되고 이런 게 안 나왔었다고요. 오시라고 하세요. 새로 집사님이시구나. 안 나왔었어요, 이런 기사가. 제가 요즘 서치하면서 나온 거야. 1년 전부터 이게 나오고 있어요. 1년 전. 이거 계엄령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엄령은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로마 카톨릭이 실체할 때 기억나세요? 다 들으셨죠? 로마 카톨릭이 실체. 지금 미국 사회는요, 누가 다 쥐고 있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을 다 로마 카톨릭이 다 쥐고 있어요. 근데 걔네 마지막 목적이 뭐냐? 미국의 계엄령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있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걔네 전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수이트, 그러니까 예수의 전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로마 카톨릭 시리즈 할 때 강의를 했던 건데, 얘네 최종 목적이 뭐냐? 계엄령을 일으켜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얘네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엄령은요, 미국 사회의 종말이에요. 미국 사회의 종말. 특히 크리스천들의 종말이 미국의 계엄령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계엄령을 위한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뉴스를 봐서 보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미국의 계엄령 와가지고 미국 아장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계 경제 다 쑥대밭대요. 달러가 붕괴할 텐데. 지금 현재 달러 표시 자산이 지금 전 세계 지금 다 달러잖아. 다 달러. 결제할 때 다 무역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달러가 미국이 이렇게 계엄하면서 막 지금 폭삭 망해봐요. 달러 망해요. 미국 경제 망해요. 이 로마 카톨릭은요, 미국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는 나라가 없어요. 뉴월드 오더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이기는 나라 그냥 아무데나 갈아탔는데 트랜스포머야, 얘네는. 컨트리 트랜스포머 들어봤습니까? 컨트리가 나라죠? 나는 영어가 이렇게 약해, 나라가. 컨트리? 나라? 아니? 컨트리 트랜스포머야. 나라를 막 갈아타, 얘네는. 근데 이 기사가 안타깝게도 미국의 종말이 오고 있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 만들었죠. 600만 개의 관들이 있죠.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폐마 수용소가 있어요. 왜 있겠어요? 관들을 600만 개를 쌓아놨어요. 근데 관 하나에 4명씩 들어가요. 관 하나에 시체가. 600만 개면 얼마야? 6, 4, 24. 2,400? 좀 부족하긴 하다. 미국 인구가 2억이 좀 넘거든요. 2,400이면 한 3분의 1을 죽인다는 건데. 더 있을 거야. 더 있을 거야. 미국 돈 없어요. 미국 중상진 다 몰락하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미국 경제만 따로 별도로 해드릴게요. 지금 개판이에요, 개판, 미국 경제. 미국 경제가 좋아가지고 금리를 올린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미국 경제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뭔 돈이 있어가지고 폐마를 만들고, 뭔 돈이 있어가지고 플라스틱 관을 이렇게 사, 뭔 돈이 있어가지고 군사훈련을 이렇게 하고. 뭘 준비하는 거예요. 폐마에서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뭐겠어요? 계엄령 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음모론 같아요? 이게 음모론이 되려면 폐마가 없어야지 음모론이 되는 거지. 플라스틱관이 없어야지 음모론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면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야, 그러면 폐마, 수백 개의 폐마 왜 만들었어? 거기에 플라스틱관은 왜 있지? 물어봐서 답을 주라고 하세요. 음모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명쾌하게 답해주면, 그래, 나 이거 이제 더 이상 내가 이해하게. 그러시라고요. 그렇게 반문하세요. 예수님 화법 아니에요, 그게. 반어법. 질문법. 질문을 했는데 질문으로 대답하시잖아요. 그러시면 돼요. 음모론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관은 왜 있어? 미국 경제 나쁜데 관살 돈을 어디 가지고 그걸 사놨어? 대답해봐. 대답 못해. 할 수가 없죠. 음모론이 아니니까. 그럼 폐마가 무서운 곳이에요. 폐마가 무서운 곳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삭살당하고 화장되고 비명에서 하게 되는 그런 곳이 폐마예요. 그게 작동을 할 거예요. 언제? 계엄령이 터지면 작동을 할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지만 여러분이 보신 이 뉴스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초등생 이렇게 수갑 채우고 이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6살짜리인데 그 꼬맹이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수갑을 왜 채워 꼬맹이를. 흑인이 무방비로 그냥 걸어가는데 거기다가 왜 총을 왜 쏴.
영상 보셨죠? 흑인이 손 들고 나 잘못했으면 이러고 있는데 그냥 쏴버렸어, 총을. 그래서 지금 시위가 막 불꽃처럼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전역에서. 아직도 시위 중인 곳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냐면요. 실제 미국 경찰에 대항해가지고 저들과 싸우는 민병대가 지금 조직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제가 회복기에 올려놨어요. 좀. 민병대 찾아볼래요? 우리 강호 형제? 민병대라고 한번 쳐보세요. 제가 올려놨어요. 회복기에. 벌써 이렇게 조직이 되고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찰이 사살됐잖아요. 지금 경찰이 막 죽어요. 경찰도 미국에서 잘못 돌아다니다가 누가 쐈는지도 몰라요.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미국 경제마저 더 아수라장이 돼서 미국 시민들이 더 나 못 살겠다 이런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싸움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구시로 삼아가지고 계엄령을 발동할 거예요. 계엄령 발동하면 그들을 다 테러 분자로 삼아가지고 죽이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테러 분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온 여러 가지 조항 중에요. 근본주의 크리스찬들이 테러 분자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만 신이다라고 말하면 테러 분자. 그게 조항이 있어요. 만들어낸 게 아니고. 회복교회 카페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 카톨릭의 실체라는 강의를 준비할 때 제가 그 책에 보니까 걔네들 전략이 계엄령이 오면 크리스찬들을 죽여버리는 거.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야. 우리는 정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살고 있어요. 자, 벌써 35분인데 재미난 입장이 또 뭘 볼까요?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네, 요거 봅시다.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1시간씩밖에 안 할 거니까. 아니 4번째까지 볼게요. 일단 3번째 당국이 이거 봅시다. 3번째. 자, 이거 제가 화요일날 우리 좋은 뉴스에 쓸 기사로 제가 좀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나서서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당국은 또 다른 그 정책국은 야 무슨 말이냐 괜찮다 이렇게 지금 서로 혼선이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한국은행의 목적은요 물가 안정 그리고 또 뭐더라? 그러니까 경제 안정이 한국은행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총재가 말할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말이 옳아요. 자, 한국의 가계부채 1200조, 1300조 그렇게 되죠.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전세 보증이 한 800조니까 2000조가 넘어요. 일단 그 수치만 갖고도 여러분 전세는 빚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윤범 집사님이 집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 전세를 들었는데 1억 5천을 주고 들어갔어요. 2년 거의 전세는 2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2년 나올 때 1억 5천 받아 나와야 돼요. 근데 집사님이 써버렸어. 돌려줘야 될 빚이라고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은 가계부채에 포함해야 돼요. 집주인한 가계가 빚진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합치면 2천조가 넘어요. 2천조. 일단 그것만 갖고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높은 거예요. 가계부채 그걸 하면 GDP 대비 300%가 넘어가는 거니까. 아니, 가처분소득 대비 30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 잽이 안 돼요. 한국의 가계부채 실질 그 전세금을 합치면. 안타깝게도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빚을 쳐야 되고, 그렇다면 가처분액이 300%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런 상황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소도에서 얘기했지만, 문제는 가계부채의 규모도 규모지만 실이 너무 안 좋아요. 1금융권에 그동안 대출을 받다가 국가에서 이번에 이걸 가계부채가 너무 위험하다고 갑자기 대출을 스톱시켜버렸잖아요. 원리금 예전에는 이자만 내야 되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신규 대출을 내려면 무조건 원금 같이 갚아야 돼요. 아니 내가 이자만 50만 원씩 내는 것도 버거운데 원금 같이 갚으려면 250씩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대출을 못 내는 거라. 이 가계부채를 따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일단 오늘은 그냥 총량만 얘기하고,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냥 충격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어쨌든 2,000조인데 이걸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의 가계부채는 어떤 이었냐면, 얘기했지만 몇 년 거치, 뭐 3년 거치, 5년 거치, 일시상환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러니까 몇 년 거치니까 일시상환이잖아요. 거의 이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돈이 제 기억에 지금 내년까지, 정확한 통계가 아닌데 그냥 양해하고 들어요. 제가 지금 대충 생각나가지고 하는 거니까 130조인가 그래. 그 돈이 130조라는 돈을 연계하려면 이제는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야 돼요. 내년부터. 그래서 130조 중에 40만 가구 약 40만, 모르겠어. 정확하지 않아. 어쨌든 130조를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자만 한 50만원씩 40만원씩 냈다 이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그 사람들이 그 130조 그 수십만 가구가 이자 원금을 같이 해야 되니까 100만원씩 150만원씩 이렇게 내야 돼요. 2018년부터는 모든 대출을 다 그렇게 내야 돼요. 가계부채가 안 터질까요? 그렇게 낼 수 있나요? 그렇게 내려면 국민들이 뭐가 좋아져야 돼요? 소득이 좋아져야 되죠. 가계부채가 안 터지면서 예전에 지금까지 한 40만원씩 50만원씩 내던 돈을 이제 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내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소득이. 근데 우리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뭐냐? 지금 현재 소득 신고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2천만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660만이 자영업이고요. 약 1,400만 정도가 이런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일하냐? 그동안 한국을 먹여 살렸던 주요 10대 품목들, 뭐 전기, 초선, 해운,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이런 데에서 나눠져가지고 거기에 하청에 그리고 뭐 중소기업에 이런 것에 포함돼서 일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걔네들이 지금 다 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현기차 어려워요. 중국의 자체 브랜드로 예전에는 그 현대나 어떤 기아의 SV차, SUV 이게 중국에서 인기 넘버원이었어요. 코란도 이런 거, 그건 쌍용차지. SUV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그거 중국에서 엄청 잘 팔렸거든요. 지금은요, 중국 자체로 SUV차를 한국과 거의 똑같이 흡사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시장을 다 먹었어요, 중국차. SUV. 팔 수가 없어요. 뭘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세계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에요. 전기차 생산 1위가 중국이에요. 우리는 그 게임도 안 돼요. 이미 이 미래형 자동차 시장은요, 중국이 한국을 먹었어요. 한국이 후발주자라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는 이 휘발유 여기서 이제 전기차로 다 바뀔 건데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요 나중에 제가 강의한다고 했죠. 강의해드릴게요 조만간에. 할 게 너무 많아 진짜. 이게 시간은 없고 이거 어쩌면 좋아. 나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 뭐야 4대강 해가지고 그거 한일 합방 그것도 나 해야 된다 진짜. 아 나 진짜.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시장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가 넘어가는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한국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 밀릴 거예요. 자동차 시장에서. 거기 안 되고 조선해운 이미 죽쓰고 있고 거기 실업자들 엄청 폭증하고 있고 그렇죠. 그 하청이 하청인 사람들은 이미 그냥 다 모가지가 잘렸고 디스플레이 이것도 불편. 철강은 이미 중국에서 엄청나게 생산해가지고 오히려 한국에다 지금 덤핑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중국이 철강이 왜 그렇게 많이 먹은 줄 알아요? 중국의 수출의 거의 90%라 중국 대기업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중국 대기업들이 다 누구냐? 국영기업이에요. 걔네들은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아는 체만 하는 거고, 의미가 없어.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포스코 이런 데가 안 되는 거예요. 저가, 우리나라도 지금, 배를 만든다거나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그런 철강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거든요, 우리도. 우리 걸 안 써, 포스코 걸 안 써, 비싸서. 너무 싸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안 돼. 지금 철강도 안 돼. 휴대폰도 안 돼. 한 3년 전에 중국에서 삼성의 휴대폰 점유율 몇 등이었어요? 1등이었어요. 3, 4년 전에. 지금 몇 위에? 6위를 넘어갔어요. 6위로. 그리고 이미 그 중국산에 대한 여러분 그것도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샤오미 이나 이렇게 화웨이 이런 데 있죠. 신생기업이라고 아시죠? 신생기업 아니에요. 대기업 그 아래 보면 대기업이 출자해서 만든 게 샤오미. 거기에 일본의 손정희 씨도 있고요. 이게 커넥션이 굉장히 재밌어요. 뉴월더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화웨이가 만들어진 신생기업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동안 한국을 먹여 살렸던 거의 모든 제품군에서 지금 박살이 나고 구조조정이 되고 인원들이 감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매출이 얼마나 된다고 중소기업 매출이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중소기업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돼. 무슨 말이냐? 왜 이 얘기를 꺼내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내년부터 수많은 사람 내후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그동안 대출받았던 것을 이자만 내는 게 아니고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데 40만 원씩 내던 것을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걸 갚을 돈이 없는 지금 현재 주머니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내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소득이 많거나 혹은 지금 같은 소득 수준을 유지해도 빠듯한데 어쨌든 소득을 더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산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돼 있고 그리고 한국을 먹여 살던 주요 수출 품목부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막장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더 이상 늘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금 있는 소득도 유지하면 그나마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원금 이자를 갚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기해보세요. 그럴 때 이렇게 갚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 그냥 두 손 드는 거야. 답이 없어. 어떻게 답이고.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대출금을 갚으려고 그동안 40만 원씩 내던 걸 150만 원을 갚으려면 제일 먼저 뭘 줄이겠어요? 먹는 걸 안 먹어버려. 옷을 안 사버려. 머리를 안 깎어. 막 3달 동안 머리를 안 깎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3달 만에 봤는데 누구세요? 그럼 어디가 무너져요? 자연이 무너져요. 자연이 무너져요. 자영업이 우리나라에서 660만 원.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물론 우리보다 높은 자영업 국가가 있긴 있어요. 뭐 브라질 이렇게 있고. 근데 걔네들은 관광 국가예요. 기본적으로. 관광 국가는요. 자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 상대로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관광 국가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죠. 관광 도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도시가 아니야. 그런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관광을 가는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자영업 비율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자영업이 안 돼요. 원금 이자를 같이 갚으면 자영업이 안 돼요. 왜? 식료품부터 주고 머리 안 깎아요. 닭 안 사 먹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일주일에 2번씩 닭을 사 먹는 아주 부자가 있어요. 우리 네법계 선교 중에.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이제 다 이제 막장 하는 것이죠.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먹어요. 대비해야 되죠. 웃지만 이게, 근데 더 문제는 2018년 되면요, 베이비 부모 은퇴가 700만 정도가 은퇴를 2018년이죠. 700만이 은퇴를 해요. 근데 통계청에서 분류했을 때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하면 아직 젊어요. 아직 젊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아직 대학도 졸업을 안 했고 결혼도 아직 안 해가지고 걔네들을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캥거루죠. 네. 따라서 이들이 베이비 부모가 은퇴를 해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퇴직금 받은 걸로 빚내가지고 자영업을 해요. 700만 중에 3분의 1은 자영업으로 간대요. 통계를 보면. 그러면 210만이에요. 210만. 지금 660만이에요. 210만이 새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210만이 새로. 그럼 자영업자만 800만. 자영업자만 800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그 중에 1000만이 자영업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해 요즘? 나 닭집 해. 나도 닭집 하는데? 나도 닭집 하는데? 무슨 닭집 릴레이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된다. 뭐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자영업이 닭집밖에 없어요. 커피숍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인프라가 되는 게 없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실리콘밸리라 해가지고 자영업이라고 해도 뭐 뭔가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부 규제나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요, 그게 없어요. 우리 정부 정말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후드로 까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못하고 있어요. 제가 기자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면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가계부채 폭발 위험에 뭘 말씀드렸죠? 일단 산업 구조적으로 소득이 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자영업자 말씀드렸고, 대출을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원금이자 같이 갚아야 된다고 얘기해드렸고, 여기에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는 여건들이 더해지는 게 있어요. 첫째는 4대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국 관광객이 400만, 600만, 1000만까지 들어왔어요. 그들이 제2의 내수였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각지 제주도나 부산이나 대구나 각지 몰려다니면서 우르르 쓴 돈으로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먹고 살았었습니다. 명동 같은 데도 그렇고. 어떤 때 명동 가면 여기가 중국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간판도 다 중국이고 말하는데 옆에 지나가면 시장자 이 경험 안 해보셨어요? 명동 한번 나가보세요. 명동 중국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그들 때문에 그동안 이 자영업 시장들이 그나마 근근히 버텨낼 수 있었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중국 보복이 시작됐어요. 한류 일단 금지시켰고요. 송중기 못 나온대요. 못 나오기 때문에 송중기. 우리 집사님이 송중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송중기 중국에서 못 봐 이제. 송중기 못 보고 연예인들 못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한국에서 자영업자들 중에 일부는,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그 보따리상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잘 팔리는, 중국에서 한국 제품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되냐? 참기름. 이거를 옛날 오뚜기 참기름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이걸 한국에서 공장에서 떼어다가요, 저가에 사가지고 중국에 가서 파는 거예요. 이걸 보따리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한국 제품을, 보따리상들이. 근데 나가버렸어요.
중국 정부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보복해왔어요. 중소기업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복이 시작됐어요. 사드에 대해서. 근데 정부는 야 이거는 중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야. 아니 시작됐는데 나 미치겠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시작이 됐는데 괜찮대요 그냥. 이 사드 때문에 제가 이 사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그랬죠. 회복교회 그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사드는 우리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그게 또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의 예언자 수준이에요. 우리 거의 지금 보면 무섭지만 그래요. 지금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 사드로 가뜩이나 지금 죽어가는 한국 경제를 제가 볼 때는 뉴월드 오더가 일부러 죽이는 것 같아요. 일부러 지금 이 끝장내려고 이 나라를. 어쨌든 사드로 또 한 번 죽고요. 마지막 가계부채 폭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금리입니다. 이게 최후의 도안, 이게 가장 파괴력이 강한 핵폭탄입니다. 금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니면 자본이 다 빠져나가는데. 근데 지금도 이 낮은 수준에서도 원금 이자를 내년이나 시작해가지고 내후년까지 본격적으로 원금 이자를 같이 갚아가는데 그래도 허덕이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자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지금 50만 원씩 이자 냈어요. 근데 이제 만기 연장 돌아가지고 연기하려고 했더니 원금 이자 같이 갚으래. 따져봤더니 150만 원씩 내었대. 어떻게 그냥 막았어. 어떻게. 근데 금리가 올랐네. 250 내라고 그러네. 미치는 거. 이게 시나리오라니까. 가격이 안 터질 것 같아요? 여기 250씩 이자 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요. 따로 봬요. 우리 없어. 지금 빚이 많은 분들은요, 개인 회생을 다 털어버렸어요. 너무 많다. 다 털어버렸어요. 여러분, 개인 회생 되게 좋은 제도예요. 엄청 좋은 제도예요.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은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요, 거의 한 번씩은 다 써보는 제도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자들한테 은행이 돈 줘가지고요, 자기들 그거 떼끼니까, 야, 그거 하면 인생 끝난다고, 속된 말로 인생, 아주 쓰레기 된다고 이렇게 기자한테 돈 줘가지고 이렇게 허위 사실 쓰는 거예요. 아무런 페널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 파산된다? 그러면 시험 못하는 것은 공기업, 은행, 대기업 이런데 신용조회하는 것만 못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아무런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공무원 될 거예요? 공무원 될 사람은 개인 파산하지 마시고 그냥 빚 떠안고 막 그러시고 공무원 안 할 건 개인 파산으로 날려버렸어요. 현명한 거예요. 지금은 그러시죠. 지금 뭐 자존심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요. 어쨌든지 빚이 있으면 빚을 다 날려버려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금리 인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정말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다음 주 2주 후에 이런 강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강의입니다. 제가 단순히 글로만 썼던 거와는 그 디테일이나 그리고 생동감이나 전달력이나 이런 게 다를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그냥 어디 탱가탱가 놀러 다니지 마시고 정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농담이 아니고요. 잘난 체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겁니다. 2주에 한 번 있는 귀한 시간 꼭 다음에 참석하셔서 미래를 슬기롭게 준비하시기를 정말 슬기롭게 준비하셔서 이제 곧 다가오는 위기를 주님 안에서 현명하게 슬기롭게 잘 보호를 받으시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저 외침 첫 강의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부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만큼 어느 시대를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셔서 준비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